네. 자, 모의고사 1회의 이론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 보기 4개가 있는데요. 1번 보겠습니다. 자산의 평가 기준으로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 중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에 대한 논란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절충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죠. 자, 우리가 자산의 평가를 역사적 원가로 평가한다라는 것은 취득 원가로 장부를 기록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현행 원가로 평가한다는 말은 공정가치, 즉 시가로 장부를 표시한다,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어느 것이 우리가 더 유용한 것이냐 하는 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논란이 있다. 그래서 가령 이 역사적 원가를 주장한다는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신뢰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역사적 원가와는 신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역사적 원가가 이제 취득 원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 원가라는 것은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사실이 있는 거죠. 그 일어난 사실로 기록하니까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현행 원가, 즉 시가, 공정가치로 표시한다라는 것은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뢰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현재 가치로 표시하는 것이 목적에 적합한 회계 정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성 면에서는 우리가 공정가치대로 실제 거래가 일어난 그 사실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목적 적합성이냐 신뢰성이냐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회계의 그 질적 특성을 결정할 때 서로 절충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1번 설명 옳은 내용이에요. 다음 2번,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 회계의 질적 특성 중에 목적 적합성에 대한 하위 질적 특성 3가지가 있습니다. 예측가치가 있어야 되고, 피드백가치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된다. 예피적이라고 우리가 외우거든요, 시험 준비하는 분들.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예피적이다. 2번 맞죠? 3번, 신뢰성이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 회계에서 말이죠, 보수, 진보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의 반대가 그럼 진보주의인데, 그러면 진보주의는 목적 적합성에 대한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뢰성이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 보수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 개념은 옳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4번, 반기 보고서는 연차 보고서에 비해 목적 적합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회계 보고서라는 것은 연말에 결산 수정 분계를 다 마친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현재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이라든가 자산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든가
또는 매출 채권에 대한 그 대손의 추정이라든가 이러한 결산 회계 처리를 다 해서 보고하는 게 그게 연차 보고예요. 반기 보고는 그런 최종적인 결산 회계 처리가 다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6개월치 보고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면에서는 반기 보고서는 떨어지죠. 그렇지만 목적 적합성, 적시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계획을 수정하게 하는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는 목적 적합성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다음 2번을 보시겠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자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우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매출 원가의 크기를 바르게 비교하고 있는 것은 매출 원가의 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하고 반대가 되느냐면은 당기 순이익하고는 반대죠. 매출 원가라는 건 비용이고 당기 순이익은 수익이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거 암기사항으로 우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자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전제가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익이 이익이 많은 순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입선출법 이게 이익이 가장 많이 납니다. 이동평균법이 그 다음이고요. 총평균법이 그 다음이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이익이 적게 나죠. 그래서 우리가 선이 총후 이렇게 외우거든요. 선이 총후 이익이 많은 순서.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요. 이익이 많은 순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원가가 많은 순서입니다. 원가 크기를. 그러면 원가 크기는 이것의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이. 자, 바르게 비교한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이동평균법보다 후입선출법이 더 크다. 네, 맞았네요. 자, 이동평균법이 여기에 있죠. 후입선출법이 여기에 있죠. 매출원가가 큰 순서. 네, 후입선출법이 이동평균법보다 크다 이거예요. 답이 1번입니다. 자, 2번 총평균법보다 이동평균법이 더 크다. 아니요. 이동평균법이 여기 있죠. 총평균은 여기 있죠. 총평균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나머지 2, 3, 4 다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한번 외워두셔야 돼.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순서는 선, 이, 총, 후가 된다. 이 순서 하나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원가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익의 반대로 보셔라 이거예요. 선, 이, 총을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었다. 다음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각 회사가 2021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1년 12월 23일에 가입한 정기적금이 만기가 내년 12월 22일이면 만기가 1년 남은 것이죠. 1년 남은 것은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금융상품 중에서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아니고. 두 번째, 을 회사가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입니다. 다음 세 번째, 12월 24일에 취득한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만기가 내년 9월 2일입니다. 이런 얘기. 자, 2022년 9월 2일. 그러면 만기가 8개월 넘죠.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가 아니니까 이것도 현금성 자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폐. 지폐는 현금이에요. 다음 다섯 번째, 2021년 12월 26일에 취득한 CP 만기가 22년 2월 21일입니다. 그러면 1월 26일, 2월 26일 2개월이 안 되죠. 만기가.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까지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금성 자산. 3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180에다가 201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 네, 여러분 유동자산이라는 게 뭐죠?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다 유동자산입니다. 자, 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2개월인 경우에 해당 기업이 보고기간 말 만기가 15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매도가능 증권. 자, 15개월 이후에 만기이기 때문에 이 매도가능 증권은 비유동자산입니다. 다음 2번.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상품이에요. 상품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전부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요. 재고자산은 다 유동자산입니다. 만약에 이 토지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토지가 아니고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토지다. 그러면은 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다. 그러면은 유형자산이 되죠.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죠. 그렇지만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보유하는 토지, 이건 상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볼까요? 보고기간 말로부터 13개월 동안 사용이 제한된 현금이 현금성 자산. 예, 1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없어요. 비유동자산이죠. 다음 4번.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입한 특허권.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데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5번. 그러니까 요 개정과목 분류에 대한 문제예요. 4번 개정과목 분류. 다음 5번. 주식회사 한공은 2021년 10월 1일에 미화 $10,000의 외상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외화 매출 채권 회수 시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환율 정보는 아래와 같다. 자, 10월 1일 날 $10,000를 외국에 팔았어요. 그때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었습니다. 12월 31일 날 이 외상 매출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환율은 1,000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1,000원이었으면 1,000만원, $10,000 받으면 1,00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변의 현금이 1,000만원. 그런데 10월 1일 날 외상 매출금은 $10,000 곱하기 1,100원 해서 외상 매출금은 1,100만원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1,000만원 밖에 못 받죠? 이것을 우리가 외환 차손으로 100만원을 기록해야 됩니다. 외환 차손. 그래서 3번의 분계가 맞는 거죠. 3번의 분계. 외화 환산이 아닙니다. 외화 환산은 만약에 2번은 뭐 어떻게 다른 거냐면 요 2번은 결산 때 평가한 거예요. 평가한 거고, 요 3번은 회수. 12월 31일 날 회수했다고 그러잖아요. 회수할 때 환율 때문에 손해보는 거, 그건 외환 차손. 그런데 결산 때 우리가 회수한 것이 아니라 외화 자산을 평가하잖아요. 환율을 반영해 가지고 평가만 했다면은 2번이 분계가 맞습니다. 2번 분계가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는 3번이 답이다 하는 거죠.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년 1월 1일 날 100만 원의 새 기기장치를 구입했고요. 새 기기장치의 추정 내용 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가 10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7월 1일에 이 건물을 1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정액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연수합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처분 손익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정액법은 금방 해볼 수가 있죠. 자, 100만 원에 샀는데 잔존가치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90만 원입니다. 내용 연수가 5년. 예, 5년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5 한번 해볼까요? 예, 90만 원을 5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8만 원이에요. 연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연 18만 원이 되죠. 그런데 1월 1일 날 취득해가지고 처분을 갓 1년 6개월 후에 처분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 구입을 했고 이 기계를 처분한 것은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처분했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죠. 그러면 18만 원에다가 9만 원을 더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27만 원이에요. 자, 100만 원에 취득해서 27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장부 금액은 100만 원에서 27만 원을 빼면 73만 원이다. 이게 장부 금액이죠. 자, 장부 금액 73만 원인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액법이면 27만 원 이익입니다. 27만 원 이익. 아시겠죠? 장부 금액 73만 원이니까 27만 원 더 받고 판매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액법은 금방 체크가 되겠네요. 자, 연수합계법은요. 계산 공식을 한번 연수합계법
계산 공식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식이 앞부분은 똑같아요. 적립금하고 취득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빼가지고 그러면 90만 원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곱하기 내용 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 연수의 합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연도는 어떻게 되냐면 1차 연도에 100만원에서 10만원 빼면 90만원이잖아요. 곱하기 내용 연수의 역순 5년이니까 첫 해는 5가 되고 나누기 내용 연수의 합계라는 건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내용 연수의 합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15가 되잖아요. 요 합계가 15분의 5만큼을 첫 해에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연수합계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해는 90만원 곱하기 내용 연수의 역순이니까 두 번째는 4 그리고 나누기 똑같이 15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해의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자, 첫 해는 9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5 30만원인가요? 30만원. 자, 두 번째 해는 9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5 24만원 나오는데 우리가 두 번째 해는 24만원을 절반으로만 6개월치니까 2로 또 나눠야죠. 그래서 이거는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연수합계법으로는 12만원 더하기 30만원이니까 42만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럼 100만원에 처분했어. 그러면 장부금액이 얼마예요? 100만원에 취득했으니까 58만원이 장부금액이죠. 자, 58만원이 장부금액인데 1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42만원 더 받고 판매한 거죠. 그래서 42만원이 답이 됐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번. 감가상각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연수합계법 T2급에서는 연수합계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식을 잘 알아두셔가지고 감가상각을 정확하게 해보시면 되겠다. 자, 다음은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식회사 한공이 2021년에 인식할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대손상각비 얼마냐? 2021년도. 그 문제죠. 자, 2020년 말 매출채권이 이렇게 있어요. 2021년 초 고객인 주식회사 절망의 파산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5,000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손 확정 분개를 했답니다.
그러면 여기 대손 충당금에서 5,000원이 빠지겠네요. (2021년) 말 매출채권은 잔액이 20만 원이며 5%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20만 원이 5%다. 그러면은 5만 원이죠. (5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기초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어요? 9,000원 빼면, 아니요, 14,250원에서 5,000원을 빼면은 9,250원이 남아있죠. 자, 9,250원이 남아있는데 5만원을 충당해야 되니까 대손 상각비 분계가 필요한 것은 요 차이만큼만 필요하죠. 5만원에서 9,250원을 빼보겠습니다. 5만원 빼기 9,250원 47,50원. 아이고 제가 5%가 만원이죠. 만원. 미안합니다. 만원. 5만원이 아니래요. 만원. 그러면 9,250원 있으니까 750원만 추가 설정하면 되죠. 750원. 답이 1번이네요. 750원. 추가 설정할 때 분계가 이제 이런 분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손상각비가 차변에 대손상각비 75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750원.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분계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가는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여기 대손상각비 요 750원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요때 요 분계가 필요하게 된다 이거. 네, 결산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는. 다음은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성 확보, 그 다음에 관련 법규의 준수, 또 회계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그래서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이 이거예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요 세 가지가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입니다. 요 세 개.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건 2번입니다.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그래서 여러분 TAT 2급의 이론 문제는 8번까지는 재무회계 문제가 나오고요. 9번부터 세 문제, 9, 10, 11은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 네 문제가 소득세 이론 문제입니다. 자, 9번.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다단계 거래. 네,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다단계 거래세예요. 뭐냐면은 공장,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사업자들이 거래가 일어나는 단계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일반 소비세이다. 그렇습니다. 개별 소비세가 아니고 일반 소비세입니다. 간접세다.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할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지만 그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것은 소비자가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세이죠. 네 번째, 소득형 부가가치세이다. 소비죠, 소비. 네, 4번이 틀렸습니다. 소비형이죠, 소득형이 아니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다음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 사용 소비되는 때 맞습니다.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맞습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고 간주 임대료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간주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우리가 뭐 과세기간 종료일로 그 회계 처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4번.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맞아요.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유, 애기들이 먹는 분유나 아니면 일반 우유, 면세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면세입니다. 도서 면세입니다. 생수는 면세가 아니죠. 수돗물은 면세입니다만은 생수는 현재 과세입니다. 자, 이제 12번부터 소득세 이론이다. 다음 중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원천징수 아시죠? 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우리가 원천징수 제도라고 해요. 자, 1번.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맞아요. 우리 복권 당첨이 되면 은행에서 복권을 만약에 1억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은행에서 20% 세금 공제하고 복권 당첨금을 주겠죠. 그런데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5월 달에 종합과세 할 때 다른 소득하고 합해서 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맞다. 2번.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은 조건부 종합과세이다.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도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하고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우리가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이 이자소득에서 우리 나오거든요. 이자소득 중에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그 다음에 법원 보강금이라든가 또 비실명 금융소득,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했으니까. 그럼 3, 4번 맞는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예, 맞아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세율이 3%예요. 지방세 포함하면 3.3%.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그렇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가지고 세금 계산 다시 하고 기납부한 세액 차감하고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두 번 낸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원천징수했던 거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고 빼고 다시 계산해봐서 더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을 때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었네요. 다음 13번.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네, 우리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숙직비라든가 차량운전 보조금이라든가 뭐 식대라든가 그런 거 있죠.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1번 대기업 종업원이 주택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대기업은 과세예요. 중소기업이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줍니다. 중소기업은 좀 복리후생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한다고 그럴까요? 그럼 그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데 대기업은 뭐 지금도 넉넉하니까 과세하겠다. 다음 두 번째,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2번, 종업원이 사택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의 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이것도 생산직이면 비과세인데.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네, 마지막 4번은 출자 임원이기 때문에 출자 임원이 출자를 했다. 출자했다는 거예요.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은 것은 과세예요. 비출자한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으면 비과세입니다. 자, 13번은요. 좀 약간 논란이 있겠는데 모의고사 문제니까 그런데 3번에 시간의 근무수당. 요거는 사무직은 과세, 생산직은 비과세. 일부가 이제 비과세라서 여기서는 뭐 천상 답이 2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번은 예외 없이 다 비과세니까. 근데 3번은 과세인 부분도 일부 있어요. 다음에 14번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소득세 이론 배울 때 특별세액공제 4가지 정리했었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해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이에요. 4번이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요.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죠. 이건 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에 나오는 거예요.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우리가 세액공제로 보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공제.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빼주는 게 세액공제죠. 그 중에 특별세액공제는 4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자, 15번 문제 보면은요. 소득세법상 다음에 기타 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항목들의 합계액은 얼마냐? 무조건 분리과세. 자, 무조건 분리과세. 이런 게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1번
상훈법에 따라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상급. 여러분 이건 법률에 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상훈법. 우리가 이제 뭐 가령 이제 곧 3.1절이 된다 그러면 3.1절에 행사할 때 보면은 독립유공자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대통령 표창을 한다든가 무슨 훈장을 수여한다든가 하면서 거기에 상금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훈법 국가 법률에 의해서 지급받는 상금에 대해서는요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러니까 분리과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원천징수를 하는데 종합소득 신고할 때 합산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분리과세고요. 비과세는 아예 세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것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비과세입니다. 다음에 복권 당첨 금액, 이게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복권 당첨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부입니다. 왜 조건부냐? 분실물 습득 보상금 같은 경우에 300만 원 이내이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3번은 조건부 분리과세. 그러니까 200만 원이니까 조건부 분리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다음에 4번, 서화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이게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서화 골동품,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 이렇게 유리한 세제를 세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무조건 분리과세 하니까 다른 소득하고 합산되지 않아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 과표가 높아지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서화 골동품을 주로 보유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죠? 자산가, 큰 좀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세무관서에 이거 아니면 그 법을 만드는 게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로비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는가. 예.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사람들 이거 전부 무조건 분리과세를 했는지. 네,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답은 800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TAT 2급의 그 이론 문제가 15문제가 나오는데요. 7문제가 재무회계, 3문제가 부가가치세, 4문제가 소득세. 요런 구성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우리 시험 준비하는 분들에게 목표를 10개를 목표로 해서 맞춰주세요. 이렇게 목표를 정해 드립니다. 15개 중에서 10개만 맞으면 TAT 2급 이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준비 처음 해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주 잘 준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떨어져가지고 재수하고 또 삼수하고 막 해서 오래됐다 그러면 뭐 10개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 준비 이제 처음 하는 단계에서는 10개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론이 까다로워요, 사실. 그래서 10개 정도 여러분이 맞추면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10개 맞으면 여기서 20점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실무에서 우리가 50점을 맞으면 되는 겁니다. 실무가 70점 만점인데 거기서 20점 또 실수로 못 맞췄다. 50점 맞출 수 있거든요. 실무에서는 50점 맞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50점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에서 한 50점을 대부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하고, 그러려면 이론에서는 10개는 맞아야 나온다. 이론에서 만약에 10개를 못 맞추고 한 8개를 맞췄다. 그러면 실무에서 실수를 좀 덜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좀 올리면 돼요. 작전을 그렇게 짜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모터샵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실무 수행 같이 해보겠습니다.